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간 첫 TV 토론회가 어젯밤 진행됐는데요.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토론보다는 네거티브가 난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토론 결과를 놓고서 각 당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각각 개헌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치개혁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 15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표심을 가를 막바지 변수들이 무엇일지 네 분의 패널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중인데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 첫 TV 토론회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먼저 어떤 부분들이 가장 어제 이 토론회에서 주목되는 부분이었는지 먼저 네 분의 의견부터 듣고 더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 토론에 대한 총평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실질적인 1대3 구도에서 그 준비된 후보로서의 그런 그 정책 비전이라든지 그런 능력들을 잘 보여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의 후유증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어떤 거는 시대착오적인 그 핵폭탄이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다라는 식의 원전과 관련된 또 그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에서 국민을 좀 불안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뭐랄까 존재감이 가장 없었다라는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등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1등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본인의 정책이나 비전의 제시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인 낙인 찍기나 또 이재명 후보를 규정하는 식의 그런 토론 방식을 써서 좀 보기 좋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유일한 이제 진보 정당 후보로서 불평등 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후보들은 성장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더 얘기하고 또 내란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그 사과를 촉구하면서 사퇴하라라고 직격하는 이렇게 진보 정당의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전반적인 총평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가장 그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지 경제 전문성 등에 있어서는 가장 준비된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석준 전 의원은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경제 분야에 특히 국민들의 어떤 민생과 국가 미래의 어떤 성장에 좀 더 포커싱을 둔 정책 토론이어야 되는데 조금 깊이 있는 좀 토론이 되지 못했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실용을 내세우면서 좋은 정책을 말에 성찬은 했지만 그러나 좀 깊이 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좀
상호간의 어떤 정책들이 좀 이율배반적이거나 그리고 구체성이 상당히 좀 미흡했고 특히 이준석 후보가 좀 구체적인 어떤 질문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답은 피하면서 오히려 너무 극단적으로 뭐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특히 네. 또 마치 좀 짜증나듯이 권위적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될지 저는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말씀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떤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리스크가 없는 신뢰성 있는 그런 어떤 후보로서 저는 국민들에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에 해왔던 수많은 정책들 평택 고덕단지라든지 또 이천 하이닉스 단지라든지 뭐 GTX라든지 뭐 그런 등등등 통한 어떤 여러 가지 본인이 어떤 경험의 바탕을 둔 그런 어떤 말씀을 아주 진솔하고 담백하게 좀 하신 면들이 조금 돋보인 것 같고 저는 TV 토론에서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돋보이긴 좀 돋보이는데 과연 TV 토론에서 얼마만큼 지지율을 획득할 것인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로서 토론하러 나왔는지 김문수 후보와 싸우러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일방적으로 좀 공격만 하고 뭐 답변을 듣지도 않고 악수도 하지 않는 네. 그런 좀 모습들이 상당히 조금 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백화점식 평가는 뭐 다들 많이 오늘 보도가 됐으니까요. 조기현 부위원장께는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뭐 대선 토론이라는 게 토론 자체를 놓고 누가 어떤 논리 전개를 훌륭하게 해서 토론에서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겼느냐 뭐 이런 평가보다는 사실 경제든 뭐 정치든 이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 네. 부족한 점, 뭐 국민들의 의구심 이거를 해소해주는 이 방식으로 전개가 됐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 왜곡된 이미지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시켰다. 그러니까 안정감 있는 것들 그리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고요. 반면에 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준석 후보가 알고 있는 장점이 뭐 유감없이 발휘된 토론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부각시킨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태도와 이미지도 대단히 중요한데 오히려 이준석 후보는 젊은 후보고 이 젊은 후보로서 막 거침없이 문제 제기하고 말 잘하고 이런 거 다 아는데 그게 이제 태도로 볼 때는 좀 부적절하게 계속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똑같았다. 오히려 이제 그걸 강조하고 준비해 왔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몇 가지 딱 준비한 대로 읽어서 물어보고 답이 안 나오면 자기가 원래 했던 대로 규정해버리고 끝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없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좀 확실히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경제 뭐 잘 챙기겠다. 사실은 구체적 내용에서 다가오는 게 없어서 보수 후보로서의 장점, 네, 또 행정 내지 또 민주화운동 여러 가지 본인의 삶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경제 난국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안정감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네. 여러모로 봐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가장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한 토론이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정광진 대변인 말씀도 듣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8년간 세 번째 이번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보여준 장면은 전 대단히 실망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요. 예. 그래서 어쩌라고요? So what?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태도였느냐. 저는 그 태도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한 실점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0년간 사실 정치적 휴지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 일반 중도층이라든가 정치 저관여자들에게는 김문수 후보가 어떤 일을 해왔었지? 네. 이게 좀
그 인식하는데 부족했었던 면이 있었는데 어제 뭐 행정 전문가로서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냈었는지 그래서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자신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진솔한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서 김문수 후보가 이런 토론회에 좀 취약할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했었는데 예.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토론회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께요.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후보 중에서 좀 칭찬할 부분 그리고 좀 이건 이재명 후보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좀 칭찬해 주는 시간을 가지는데 하도 내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셔서 좀 김문수 후보가 좀 부족하지만 그 계엄은 잘못됐다는 얘기 정도는 했잖아요. 그 네. 이후에 좀 약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계엄은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래도 좀 진전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간통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불평등 양극화 문제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권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후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진단을 한 것 그것은 좀 우리 후보도 같이 나중에 차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젊은 감각으로 뭐 숫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뭔가 이렇게 그 토론에 능숙한 그런 예. 그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오히려 더 처음에는 약간은 이제 뭐 반 이재명인 그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통쾌한 측면이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대한 세력이냐 대한 후보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을 말씀했으니까 네. 일단은 이준석 후보 앞단에 칭찬한 부분까지만 제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홍석준 전 의원도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고 3명의 후보가 토론 내용 중에서 좋았던 점 또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만약이니까요. 당선이 된다면 좀 이건 차용했으면 좋겠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준석 후보가 확실히 조금 이제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특유의 어떤 재기발랄하고 날카로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어떤 식견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도 많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본인도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서울시청에서 그 약자와의 어떤 동행 행사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토론의 MVP는 이준석 후보였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 예.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저도 좀 잘 알지만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에서 잘 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몇 년 전에 본인의 어떤 정책적 주장과 일관된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고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은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저는 좀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예. 왜냐하면 사람들의 환경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헌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헌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또 개헌 이야기를 꺼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이 좀 그런 일관된 점 그러면서도 현재 여러 가지 ICT는 물론이고 다방면에 걸친 여러 가지 어떤 날카로운 그런 아이디어 제공 예. 그런 점들은 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도요. 말하는 겁니까? 세 사람 다예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좀 이제 삼수하는 후보답게 좀 노련미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련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자세가 사실은 토론하는 데는 이 버블도 중요하지만 넘버블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자세, 노련미 이런 것은 확실히 김문수 후보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토론에서는 조금 이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초지일관 빈부 격차 예. 분배
뭐 이런 어떤 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지금은 뭐 민주당이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사실은 전통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라진 입장에서 그런 어떤 일관된 어떤 주장을 하시면은 어쨌든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고정국 의원까지 다 한 거죠? 예, 예. 네네. 자, 칭찬이 가능하네요. 네. 어떤지 몰라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네거티브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토론도 저는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박한 평가할까요? 네거티브 부분. 이 조기현 부위원장은 내용이 좀 네거티브로 많이 흘렀다는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가 결국에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 때문에 뭐 토론에서의 정책과 비전이 뭐 돋보이거나 이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도 각자가 갖고 있는 뭐 주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토론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계속 각 후보 진영에서 뭐 경제, 사회, 문화 이 주요 이제 정책 브랜드를 계속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국민들께 전달되고는 있다고 봅니다. TV 토론은 특히 이번 대선의 TV 토론은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나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토론이 전개돼서는 안 되겠지만 짚을 건 짚어야죠. 뭐 어제가 경제 토론이었다고는 하더라도 결국에 지금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비상계엄 내란의 원인을 그거로 인해 발생한 거를 안 짚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다소 처음에 우리 권영국 후보가 세게 우리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장면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비상계엄이 촉발한 충격이 전 사회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대안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그게 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또 이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또 뿐만 아니라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내란 수계 대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주제와 어긋나는 것들을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언론 노출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하고 싶었을 거예요. 본인의 또 정책적, 정치적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토론회를 잘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TV 토론회가 너무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서로 간에 상호 토론이 가능한 게 정말 토론인데 이게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면 4명의 후보가 나와야 한다 이런 제약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상호 토론이 가능하게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론회를 방식을 도입하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KBS 열린 토론은 제대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큰 주제가 2개 나왔는데 첫 번째 하나가 이 이준석 후보가 부각시킨 쏘아 올린 호텔 경제학입니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이 이준석 후보의 호텔 경제학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준석 후보가 호텔 경제학이라고 한 건 아니고 저는 인터넷이나 대중에게 회자되는 용어를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 이준석 후보가 만들어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되받아진 것 같아요. 요는 이런 거죠. 호텔에 예약을 한 돈을 가지고 그 동네 전체에 돈이 돌아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정부가 또는 뭐 지역화폐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면은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내용의 핵심은 이 호텔은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호텔은 언젠가는 막대한 부채로 인해서 파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역할을 정확히 정부가 하는 건데 정부도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5년간 정부 부채가 400조 원 늘었습니다.
이런 식의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주류 경제학에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던 소득주도 성장 같이 허황된 꿈을 찾는 경제 이론을 지금 대중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저는 이준석 후보가 대단히 시기적절한 시점에 잘 짚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걸 뭐 극단적인 예라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이 토론 진행이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상당히 뜨거워진 이슈인데 제가 조금 청취자분들의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게 설명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2017년인가요? 19년인가요? 설명했다고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호텔에 이 예약자가 10만 원을 내고 예약금을 걸고 예약을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이 호텔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짜장면을 사 먹을 수도 있고 그 짜장면 가게는 그 받은 돈으로 또 치킨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동네에 이 경제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실제 이 예약한 사람이 취소를 하고 노쇼를 하더라도 그 돈을 가져가더라도 정작 돈은 남은 게 없지만 경제 해전은 되지 않았느냐. 이걸 이제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말 그대로죠. 그 이재명 후보가 지역 경제의 자금 순환 구조를 쉽게 이제 설명하기 한 비유잖아요. 비유고 이거에 대한 본질은 내수 진작,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뭐 호텔 경제학이라는 이거를 무슨 뭐 무한 동력이니 괴짜 경제학이니 이렇게 말꼬리 잡아갖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럼 본인이 이렇게 그 소비를 그 진작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본질적인 얘기를 자기도 하면서 예.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땐 그 뭐 커피 원가 그 120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 토론들은 실제로 경제와 관련된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관련된 그 토론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낙인 찍어서 본인의 이제 인지도를 존재감을 높이려는 그런 정치적 프레임에 좀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상당히 이 주제를 놓고서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김현정 의원 말씀처럼 뭐 이게 하나의 좀 예고 어떤 그 내수 진작 그런 게 좀 중요 이제 한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했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처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어떤 돈의 어떤 순환 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예로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어떤 예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비판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조금 지나친 어떤 과장된 예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그것을 이야기를 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극단적인 어떤 그런 표현했다면서 굉장히 좀 반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위 말해서 돈이 이제 흐름에 이제 돌 때 소위 말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즉 본인이 이제 그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서 얼마만큼 이제 소비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소득이 생긴 만큼 다 소비를 할 수는 없죠. 일부는 저축을 해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한계 소비 성향을 깡그리 무시하고 예를 들면 그 10만 원의 어떤 예약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또 호텔은 또 그런 소파를 사고 또 소파 주인은 또 뭘 사고 계속 10만이 도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준 거 예. 뭐 그런 것들이 일단 경제학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런 기본도 지키고 있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라는 점을 또 이준석 후보가 정확하게 비판했고 조금 전에 우리 정영희 대변인도 정확하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손님이 노쇼를 하게 되면 호텔은 그만큼 10만 원의 사용에 대한 어떤 부채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예. 지금 기본적인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게 되면 그런 어떤 순환에 의해서 이제 내수가 진작이 된다는 그런 어떤 철학인데 그게 굉장히 좀 잘못됐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 어떤 정부의 부채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민간이 돈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기업이 돈을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기계를 사고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이 돈을 씀으로써 결국은 생산적인 부분에 결국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돈이 흐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보면 기업이 투자를 잘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뭐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 기업의 어떤 투자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호텔 소위 말하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문제점, 그 자체가 아닌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을 더욱더 부각시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이 이슈를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개로 지금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두 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텔과 노쇼, 하나는 이 상권의 돈 흐름. 상권의 돈 흐름은 좋았다. 그러면은 지역화폐를 지원받는 구매자가 그 지역화폐를 써서 돈의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호텔 노쇼가 그러니까 이제 예약 취소죠. 이 부분이 왜 들어갔을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홍석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국가가 대규모로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방식이 결국에 이 국가의 채무 부담을 확대하고 이게 악순환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차라리 나은데 이 호텔 얘기를 하니까 노쇼를 얘기하고요. 그럼 호텔 망하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경제냐. 뭐 이렇게 너무 단순 논리로 접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정의 역할에 관련해서 아마 호텔은 제가 뭐 다 그 내용까지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호텔이 뭐겠습니까? 이제 국가 뭐 이런 개념이겠죠. 실제 재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특히 미국 뭐 대부분의 국가가 막대한 재정 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재정 건전성 유지한다고 그 부담을 개인의 대출을 늘려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채무는 엄청 늘어버렸고요. 국가는 거봐 우리 뭐 재정 안정되다. 그거 뭐 문재인 정부 비했을 때 국가 채무 이만큼 이거 자랑하면 뭐 합니까?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호텔이 망하냐 안 망하냐 이게 논점이 아니고 거기에 노쇼가 왜 나와요? 뭐 노쇼가 지금 이 경제학을 푸는 설명 얘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냥 그 얘기를 좀 뭐 이재명 후보의 표현대로 극단적인 예죠. 가장 쉽게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를 설명해 보면 말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를 가지고 비판한다면 그건 뭐 수용하고 어차피 그거는 네.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 노쇼 해도 된다는 거냐. 뭐 이렇게 지금 불필요한 이상한 논란으로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이상한 논란이다. 정광재 대변인 말씀 듣고 김현정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논란은 이러한 그 경제적 그 이론이 현실 경제에서 작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런 경제 이론을 현실 경제에 적용하려고 하면 정부가 엄청나게 이 재정적 부담을 겪어야 되는 거고 그 재정적 부담은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다 도외시하고 뭐든지 협의해서 잘할 수 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방법을 얘기해달라고 하면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경제정책 또 나라의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이 말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결국에는 과거에도 한번 논란이 됐었던 기축통화 논란 이런 것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역량 이 총량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지 않고 무조건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혹시 듣는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고 네. 내용을 오인할 수도 있으니까 그 기축통화 발언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당시에 2022년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우리나라가 기축통화라는 것은 미국 달러처럼 세계 어디서든 통용될 수 있는 돈인데 이 우리나라가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것처럼 원화를 많이 찍어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기준 통화를 네. 원화로 할 수 있다. 그 발언 같은 그때 또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김현정 의원 이 주제에 네.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죠. 네, 저는 그 이준수 후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겨 보이기 위해서 토론에서 돋보이기 위해서 그냥 말꼬리 잡기에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그 홍석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울 때 그럼 재정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게 자기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본질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경제나 민생이 안 좋았을 때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진영에서는 건전 재정을 더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건전 재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2년 동안에 90조에 달하는 세수가 결손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마이너스 역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시장 질서에만 맡겨두면 국가 역할을 방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면은 될 문제인데 이게 무슨 갑자기 무슨 여기에 무한 동력이 나오고 괴짜 경제학 이런 얘기를 거기서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이제 당장은 그 본인 지지층이라든지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약간 좀 뭐 쾌감 같은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질은 아닌 거고 오히려 본인이 대안 후보가 아니고 이렇게 말꼬리 잡는 후보이다. 이런 인상만 더 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 주제보다 더 커지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120원 커피 관련입니다. 먼저 홍순 전 의원께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군산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인이 이제 잘하신 것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곡 정리 이제 이야기를 했죠. 계곡 정리도 물론 뭐 과거에 뭐 그 조강한 또 뭐 시장하고 다툼도 있었습니다만 계곡 정리를 하면서 그때 땀벌 죄송합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를 못하실 수 있어서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에 있는 계곡의 개천 정리를 이재명 지사 시절에 정비 사업을 진행을 했고 관련해서 남양주 시장이었나요? 조광한 시장과 이 행정 관련해서 마찰이 빚어졌던 그 일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예를 이제 들면서 그때 당시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닭백숙을 하시는 분도 뭐 5만 원 파는데 뭐 원가가 그때 뭐 3만 원이었다. 그런데 커피는 내가 알고 보니까 원가가 뭐 120원이었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커피 가게 사장님들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지금 여러 가지 또 뭐 해명을 합니다만 분명히 커피 원가를 120원이라고 다시 본인은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 원두의 가격만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원두의 가격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2019년도 원두 가격도 120원 아닙니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죠. 그리고 잘 아신 것처럼 이 원가라는 개념은 커피에서 그런 원두뿐만 아니라 집세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관리 비용 특히 커피 머신 같은 그런 어떤 시설 비용 이런까지도 당연히 고려를 해서 이제 원가를 이제 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원가 딱 120원이라고 딱 확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원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의 어떤 업적을 과장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냐 싶고 또 두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을 바라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카페 업자들을 카페 사장님들을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악덕 업자로 이제 바라본다면 과연 어떻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정책이 이제 바로 설 수가 있는가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뭐 맥락을 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맥락을 봐도 커피 120원이라는 것은 뭐 변함이 없는 것인데도 자꾸 맥락이 보라고 하고 오히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지금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 문제가 저는 맥락을 보라고 이게 비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대해서 솔직히 좀 실수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뭐죠?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좀 어이가 없죠. 폭리라든가 악덕업자는 말을 지금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제 그렇게 뭐 카페업을 하시는 분들 내지는 자영업자까지 확대해서 보더라도 이 말을 그냥 들었을 때 이 120원의 의미, 커피값 8,000원, 10,000원의 의미를 원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커피 장사를 하지 왜 닭죽 파냐 이렇게 듣겠습니까? 저는 이 논란을 이렇게 확대시키고 왜곡하는 것이 저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일부 자영업자들 중에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왜곡시켜서 주장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다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벌써 이거 뭐 어제부터 막 불 지펴서 막 키워가면서 이 자영업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집단적 반발로 이렇게 막 나서기를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루 이틀밖에 안 가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너무 단순해서 그런 메시지로 읽히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재명이
폭리 카페업자들이 폭리 취하는 압덕업자로 묘사했다고 자꾸 이렇게 프레이밍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커피 챌린지 같은 거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막 들고 나와서 찍어서 막 보여주고 저 앞으로 그거 계속 선거 끝날 때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얘기하면 할수록 비상계엄 내란 이후 그 이전부터 이 정권에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생활하면서 그리고 결국에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2023년 네. 기준 역대 최대 자영업자 폐업률이 나왔는데요. 이거 초래한 지금 이 정부가 이거 커피값 얘기 그 알겠습니다.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악덕업자로 몰아붙였다고요? 예. 커피 챌린지 계속 하셔서 실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식 대변인 갔다가 김현정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방금 전에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이 지금 사무총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지금 이제 커피 챌린저의 국민의힘 사무총장인데 커피 챌린지 났었는데 요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요거 좀 설명해 주시고 네. 정강재 대변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말대로라면 워렌 버핏도 한국에서 카페를 차릴 거라고 비판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워렌 버핏이라면 최근에 이제 은퇴 선언을 했지만 네. 전 세계 최고의 투자 대가잖아요. 그런데 이 원가가 120원인 커피를 8,000원에 판다고 하면 이게 가치를 창출하는 게 3,300%라 그래요. 그렇다면 누구든 지금 이재명 후보 논리대로라면 당장 저도 지금 여기서 방송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나가서 커피 팔아야죠. 저는 그랬고 이런 인식을 자영업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계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실제로 김영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원가는 이렇게 싼데 고가에 팔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지적을 하면 다 맥락을 봐달라.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조작과 왜곡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한 판결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자신의 무오류성을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에 취해갖고 이 정도 논란은 내가 뭉개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논란을 스스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커피 판매하시는 자영업자들을 악덕 사업자로 매도하고 또 그리고 원가 개념도 모르는 후보로 규정하려고 계속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공세가 지속될수록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장 큰 치적이라고 하는 계곡정비 사업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참 잘했구나라는 것만 더 확인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누가 봐도 그때 이제 계곡정비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기존 상권하고 또 계곡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그거를 계곡 정비 과정에서 이제 그 상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기존의 상인들의 그런 고된 노동과 저수익 구조 그거를 얘기하면서 비교적 수익성이 나오는 품목 예를 들어서 커피를 이제 예를 든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서 현실을 개선하자라는 맥락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계곡 정비 사업이 잘 돼갖고 지금 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한 거는 자꾸 이제 그 커피의 그 총 원가가 120원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 커피의 원재료, 원두의 가격이 12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거는 표현 그대로잖아요. 표현이 그대로인데 왜 그것까지를 총 원가라고 이렇게 굳이 막 이렇게 가서 그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지 결국은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그 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 전에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논란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오히려 그 국민의힘 의원들만 더 초라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호가 넘었습니다. 예. 100만 개가. 그 자영업자 폐업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또 누구한테 있는지까지도 이게 확대될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홍석천 전 네. 의원께. 그래서 지금 또 이재명 후보의 커피 이야기가 나오자 지난 총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파도 소환되고 있고 보수 정당의 대표가 버스 요금 또 지하철 요금 그 논란도 소환되는 걸 보면 이게 또 상황이 또 막
얽히고 설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대파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락시장 가면서 이제 농산물 가격이 이제 높은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왔는지 이제 펴면서 특히 이제 파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그런 어떤 지원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이제 다운됐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합리적인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어떤 물가 수준이다 하면서 굉장히 비판했죠. 이거야말로 맥락을 이제 자르면서 이제 굉장히 비판했는데 지금 와서는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원가 뭐 몇 번이나 120원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맥락을 잘라서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대파에 비교를 한다면은 지극히 후보의 이야기 워딩 그대로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공세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그런 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 정확하게 지금 수치를 가지고 기재부 예를 들면 자료 수치를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문재인 네. 정부 5년 평균을 하면 2.15% 성장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3%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특히 올해 1, 4분기는 마이너스 0.25%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네. 뭐 트럼프 발리 관세 전쟁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또 내수 부진인 게 같이 겹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마치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마치 뭐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네. 비판을 한 것은 절대 이제 잘못이고 오히려 같은 이제 2.15% 2.3% 경제 성장률이 큰 차이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정부에서 질을 본다면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문재인 정부 때 37% 윤석열 네. 정부 때 17%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에 있던 재정으로 끌어갔다. 네. 그런 어떤 이게 중요한 비판을 부분일 것 합니다. 같아서 제가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이 팬데믹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팬데믹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윤석열 정부 기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2022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에 예. 의해서 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는 큰 원인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이 이 경제 말고요. 조금 전에 했던 그 커피 관련된 이슈 제기된 부분, 그 부분 마지막 발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장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이나 재정 투자에서 거기는 지금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 잘못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120원 논란은 뭐 아까 대파 논란하고 비교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건 같은 건 같게 비교하고 다른 건 다르게 비교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 이렇게 해야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은 인식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농협 하나로 마트였을 때인데 가서 옆에서 다 설명을 합니다. 뭐 뭘로 할인 하니까 이게 시중에 비해서 이 가격으로 저희는 팔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소매점에 가도 그 소매 가격이 다 2,000원 뭐 이렇게 할 때예요. 예. 그게 합리적 가격이 될 수 없는데도 그걸 합리적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이걸 똑같이 비교하려면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자, 이 개국에서는 앞으로 이 장사를 하십시오. 커피 원가는 딱 120원이니까 한 8,000원, 9,000원 이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이런 설명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다면 똑같이 비판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하는데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석준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이 상당히 오늘 뜨거운 이슈가 김대식, 유상범 두 의원이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가까운 분들로 이제 이 국회 이 의원단이 꾸려져서 이제 하와이로 갔습니다. 홍 전 시장을 만난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의 시점에서 혹시 홍 전 시장이 뭐 국민의힘 대선을 지원할 수 있다든지 지금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뭐 현재까지는 반응이 나온 것은 딱히 없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후보 이제 그 페이스북 그 사진에 이제 페이스북 사진을 교체를 했는데 파란 넥타이를 교체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가지고 네. 이건 뭐지 하면서 다들 놀랐는데 또 1시간 후쯤에 또 빨간 넥타이 사진으로 또 교체를 또 했습니다. 사진에는 빨간 옷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만난 사진에는요? 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제 페이스북 사진에 이제 그렇게 교체를 했단 말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홍준표 그 후보의 이제 마음이 착잡하겠지만 특히 당에서 이렇게 이제 홍준표 그 후보를 뜨겁게 이제 러브콜을 하고 특히 태평양까지 건너간 이분들 특히 김대식 의원과는 잘 아시겠지만 홍준표 시장과 아주 뭐 각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도 김대식 의원이 사실상 뭐 자장 역할을 하면서 캠프를 구성하고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또 이전에 대통령 선거 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뭐 태평양까지 건너온 분들을 아주 뭐 박절하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분들 또 손 잡고 또 뭐 대한민국과 다시 뭐 기국 비행기를 타지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만남으로 해서 특히 김은수 후보의 또 뭐 손편지도 좀 받고 하면서 홍준표 시장의 좀 마음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저는 좀 중요한 계기는 된다. 특히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밀렸던 여론조사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 지지자들이 홍준표 후보가 와서 역할을 해야 된다. 뭐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우려스러운 걱정스러운 그런 어떤 전화를 지금 수없이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뭐 제가 알기에도 뭐 그런 어떤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과 이번에 그 방문단의 있던 만남도 하나의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궁금한 건 정관재 대변인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파견된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네, 만났죠. 자, 방금 전에 귀국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제 홍석준 전 의원이 설명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당에 대한 직격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 입당 참여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참여설이 현실화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아주 업데이트된 뉴스를 보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더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그렇게 판단한 건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감정적인 원어를 동원해 가면서까지 썼잖아요. 3년 전에 한 X가 들어와서 했고 뭐 두 X가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고까지 했었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는 뜻을 이 특사단에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적극적인 역할 그러니까 대선 전에 돌아와서 선대위에 합류하고 그 각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여러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뭐 혹시 이재명 후보를 돕는 것 아니냐 또는
대선 전에는 절대 그 국민의힘을 돕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과는 조금 결이 다른 메시지들이 지금 하와이 현지에서 네.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되게 재밌게 본 건요. 이 페북 사진의 프로필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 똑같은 사진인데 넥타이만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빨간색으로 바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던 사진을 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오해가 될 만하니까 알겠습니다. 이 그걸 뭐라 그러니까 편집해서 올린 거죠.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은 민주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한동안 파란색의 옷에 파란 넥타이를 맸어요. 네. 이른바 이제 블루 하와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교감으로 이해를 하는 민주당의 반응도 있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단순 해프닝 같아요. 그 21년 20대 대선 때에도 파란색 넥타이 자주 맸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일부러 바꾸면서 이렇게 좀 놀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국민의힘에. 그냥 뭐 예의상 찾아왔으니까 만나는 줬는데 그 채널A인가요? 어디에 그 저기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3번 사기 관련해서 첫 번째 사기를 당하면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이고 두 번째 사기 당하면 사기 당한 놈이 바보고 세 번째 사기 당하면 공범이다. 그 세 번째 사기가 뭐냐면 선대위 합류를 의미한다고 다 해석을 예.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선대위 합류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홍준표 이제 그 전 후보가 선대위에 합류하면은 김문수 후보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합류한다 해서 그 시너지도 그게 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그 홍준표 전 후보가 지금 친윤 세력들에 대해서 정계 은퇴하라, 권성동 정계 은퇴하라까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선대위 합류에는 선을 그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내일부터 유세를 돕겠다. 또 부산을 시작으로 3박 4일 전국 투어에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뭐 선대위원장을 맡는 겁니까? 아니면은 또 김문수 후보의 이 유세장으로 가서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현재까지는 그런 어떤 의사를 표명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 현장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지금까지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사 표명이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그 지원군, 응원군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파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팬덤층이 두터운 게 지금 한동훈 후보 아니겠습니까? 참 같은 정치인도 참 부러운 게 이게 고양이 만지고 이게 팝콘 먹어도 이게 유튜브에 40만 80만 찍히는 걸 보면서 야 참 부럽기도 부러운데 어쨌든 그런 어떤 강력한 팬덤층이 지금까지는 뭐 여론조사라든지 각종 이런 어떤 그 조사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만큼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김문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천군 만마를 얻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석준 전 의원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선대위원장 등 보직과 책임을 맡지 않느냐 또 같이 유세장에서 유세를 해야 더 효과가 클 텐데 따로 유세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게 독자적으로 유세 행렬을 했었던 것은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죠.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이명박 후보는 독자적인 선거 캠페인을 했고요. 그 지원 연설을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각자의 일정으로 이 전체적인 시너지를 내는데 집중했었기 때문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이번 그 독자 캠페인도 이례적이란 거 볼 수는 없습니다. 정의 대변인은 지금의 김문수 한동훈 관계가 이명박 박근혜 같은 관계로 보시는 겁니까? 뭐 갈등의 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깊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전 후보 시절에는 정말로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극렬한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와는 뭐 전 그 정도 갈등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뭐 본인이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오래전부터 선거를 내가 평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명분이 조금 더 좋았다면 더 이른 시기에 그 선거 캠페인을 도울 수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내걸었던 명분 가운데 뭐 어떤 거는 달성이 됐고 어떤 건 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의 선거에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민주당에서는 찾아오는 사람 또 민주당을 타진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탈당한 무소속의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요.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의원도 민주당을 결정했고요. 지금 허나 전 개혁신당 대표도 지지 선언을 한 거죠. 또 문병호 전 의원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기현 부위원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다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은 좀 많기도 하고 좀 민주당하고 어울릴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반응도 내부적으로 있나요? 아니, 환영하죠. 예. 지금 국면은 이제 과거 같으면 이제 당 안에서 반발 기류도 있고 하죠. 왜냐하면 또 한 분 한 분을 따지면 민주당에서 대해서 거칠게 뭐 비판했던 분들도 꽤 있고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상계엄 이 초래한 이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고 그러면 그거에 적어도 반대하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뭐 진보에서부터 중도 합리적 보수까지 다 같이 가는 연합을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요. 뭐 어떤 분이라도 뭐 완벽하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예. 합리적인 틀 안에서 대화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적어도 뭐 입당까지 얼마나 범위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문병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입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선에서 지지 선언에 그치는 분도 있고 입당을 해서 당 안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후 전개될 텐데 적어도 이 대선 지금 시점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헌정 수호 세력,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확실히 이겨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예. 김현정 의원 말씀 듣고 홍석준 전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김정 의원께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영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자, 아직까지 한 2주 정도 또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자, 깜짝 놀랄 만한 영입 인사가 예정돼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김민석 최고가 그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깜짝 놀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뭐 윤여준 총괄 선대위원장 모실 때에도 약간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네. 깜짝 놀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 같으면 워낙 많은 사람 워낙 많으라는 표현은 제가 다시 고쳤어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으로 가고 있어서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은 아닐 것 같은데 누구일지 궁금해서요. 아, 지금 이재호 전 의원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저는 아까 윤여준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예를 든 건데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좀 들었는데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합리적 보수의 좀 이미지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 토론에 나와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 그 분이시라서 그분이 만약에 저희 민주당에 온다라면 그건 대단히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왜 이런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저희 그 선대위에 합류하느냐를 보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탓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합리적 보수와 중도 보수들을
보수들이 이렇게 발붙일 공간 자체를 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반명 빅텐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명분이 없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내란 세력들과 같이 빅텐트를 쳐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 통합 행보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보 보수 아닌 능력 중심으로 그 사람을 쓰고 정치하겠다, 이런 것들도 그 많이 그 저 효과를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짧게 여쭤봅니다. 실은 국민의힘 전직 또는 현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김현정 의원은 현직 의원이시니까 나중에 총선 때 지역구의 경쟁자가 되는 부담은 없을까요? 아니 뭐 그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에 또 경쟁이 해서 서로 이렇게 경선을 하는 것이니까요. 뭐 큰 틀에서 봐야 지금 뭐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에서 일단 승리해서 집권하는 게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홍석천 전 의원에게 지금 국민의힘은 아프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전현직 의원, 무소속 의원도 있으니까요.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예, 굉장히 아프죠. 왜냐하면 4월 초 대선이 4월 4일 이제 탄핵 인용되고 이제 시작할 때 이재명 후보에게 일단 뭐 여론조사상 뭐 지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 사실이었고,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그래도 이제 승리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빅텐트였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였는데,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심 이후에 민주당이 사법부를 급박하면서 사실 지금 이제 상당 부분 조금 사라지고 있고, 빅텐트가 뭐 이제는 빅텐트가 아니라 뭐 찢은 텐트다, 빈 텐트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을 듣고 있는데,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일단은 비록 찢어졌지만 잘 좀 꿰가지고 좀 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1단계는 그래도 지금 이제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서 홍준표, 한덕수 후보 등등이 좀 합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예를 들면 뭐 이낙연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외부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괴물 정치다 비판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분들하고 어떤 협력하는데 더욱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상욱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제 집으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문재인 선대위도 있었고, 송철호 시장 때도 뭐 있었고, 뭐 그렇게 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는 그렇게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지만 개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 김문수 후보 앞다투어 또 개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께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4년 연임제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좀 개헌에 주저했던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전격적으로 꺼내던 배경은 어떨까요? 주저한 적은 없죠. 네. 갑자기 추진하니까 그때 네. 비상계엄, 내란 종식하고 뭐 탄핵 이 심판 막 지체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개헌이 갑자기 툭 쳐져 나오니까, 예, 내란 종식이 먼저로 먼저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차기 대선에서 공약하고 차기 임기 내에 하고, 이거 원래 얘기하셨던 원래 스케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한 내용도 뭐 5.18 전문 수록이라든가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지금까지 개헌 논의에서 쭉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내란 과정에서 확인된 헌법적 한계, 이런 부분을 다 담았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논의는 헌법 특위에서 이제 국회 논의를 해야 되지만, 지금 대두됐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이고요. 4년 연임제 같은 경우에 또 이걸 왜곡하셔서 무슨 장기 집권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법 국민의힘에서는 또 푸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상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헌법 조항 자체 128조 2항에 임기 연장 내지 중임의 개헌은 현재 이 개헌 당시에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5년 임기로 끝나는 거고요.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경우부터 연임, 그러니까 연달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권력 연장 장기 집권은 뭐 이건 너무 나간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정은수 대변인은 김문수 후보도 잇따라 개헌안을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임기 단축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4년 중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어떻게 그런 상상까지 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런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보여줬던 입법 폭주 이걸 생각하면 무엇이든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건 중임제죠. 중임제는 평생 2번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방식이고요. 연임제와 관련해서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연임제라는 게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그 제도를 악용해서 본인의 측근인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5년간 대통령을 시킨 이후에 다시 집권하는 그런 선례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지금 개헌과 관련 논의는 사실 민주당은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 권력을 집중하는 쪽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행정부 권력 못지않게 국회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오히려 지난 3년간 보여준 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요리조리 그냥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저는 현직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국회의원 김명삼 대통령 제명 이후에 한 번도 제명되거나 중도의 임기를 그만둔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그 특권을 먼저 내려놓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네,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4년 중임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딱 2번 연속되진 않아도 2번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4년 연임은 연달아서 2번을 의미합니다. 자, 두 분께 이제 30초씩 시간 내는데 제일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건 그러면 이번엔 정말 다음 정부는 100% 개헌인가? 먼저 김현정 의원에게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는데 다음 정부는 민주당에서 집권한다면 100% 개헌인 겁니까? 개헌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도 공약을 했지만 낙선해서 못 하신 거고 구체적인 내용과 또 시기까지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이제 개헌특위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들은 있겠지만 그 국민적인 동의가 전제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개헌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홍석준 전 의원께도 만약에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된다면 100% 임기 단축 개헌인가요? 이재명 후보의 말을 믿을 국민은 저는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까지 개헌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지켜지지 않은 어떤 정부였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단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개헌 이슈가 모든 어떤 전국의 이슈를 빨아들이는 어떤 블랙홀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개헌은 지금 임기 단축을 전제로 지금 하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개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권 분리가 국민의 기본권 어떤 보장 그리고 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게 국민의 바람이었는데 그런 것을 확실히 지금 김문수 후보의 안에는 있다, 지킨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